지난번에는 데미안 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가져왔어요? 오늘은 카프카의 변신. 지금이 이제 가족의 위기가 가장 심한 시대인 것 같아. 경제는 불안하고 개인주의는 또 심화되고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어. 그래서 한 번의 실수, 불의의 사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가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가족의 위기를 또 누구보다도 먼저 예민하게 느꼈던 게 카프카야. 카프카가 111년 전에 단편소설 변신이라는 소설을 출간하면서 가족의 위기를 이제 예언한 거지. 변신은 사람들이 벌레로 변신하는 그거 그렇지. 맞죠? 그렇지. 갑자기 카프카는 다른 소설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또는 그 원인을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서 시작하는데 원인 설명하지도 않고 바로 벌레부터 시작해. 그래서 소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카프카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중산층 유대인 가족의 장남이었어. 카프카가 이제 원래 예민하고 내성적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거칠었고 카프카한테 무능하고 막 약하다 하면서 폭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어. 왜냐면 이제 카프카의 아버지를 잠깐 보면 카프카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거든. 추운데도 고기 배달하고 신발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동상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자파상점을 열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주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 요즘 우리나라 50대, 60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 자기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강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도 이제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카프카는 선천적으로 약해. 카프카 아버지가 이렇게 봐도 카프카는 공부는 잘했지만 성격이 여리고 체력이 너무 약하니까 자신의 사업을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완전히 포기하면 됐는데 카프카의 아버지는 끝까지 관여를 한 거지. 야, 내 사업을 못 받을 바에는 너는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변호사나 판사가 되라. 그러려면 법학과를 가라. 이러고 또 압력을 행사한 거지. 그것도 요즘이랑 비슷하네요. 다 똑같이 뭐. 카프카가 공부는 되게 잘했어. 그래가지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해. 그래서 카프카는 이제 박사가 된 다음에 판사로 살 수도 있었는데 변호사나. 근데 일부러 보험회사에 취직해. 왜요? 왜냐면 카프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장시간 일할 수가 없는 거야. 보험회사는 당시에 찾아보니까 한 2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근해서 나머지 시간이 자유로운 거야. 그 시간에 카프카는 소설을 쓰려고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더 아버지하고는 갈등이 심한 거지. 뭐 요새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했어. 야, 보험회사 들어가려고 박사학위 땄냐고 뭐라고 하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당시에 유럽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 장교 드레푸스가 간첩으로 몰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 그래가지고 유럽 전체에 반유대주의가 정치 세력화하는 거야. 그래서 체코도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을 차별하는 일들이 발생해. 그러니까 카프카는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거기에다가 소설책을 당시에 이제 몇 권 출간을 했는데 이 소설도 잘 안 팔렸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카프카가 이제 죽기 전에 카프카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 브로드라고. 브로드한테 자신이 쓴 원고를 다 맡겨놓고 브로드한테 책 더 이상 출간하지 말고 있는 원고 다 태워라. 이러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어. 약간 자책 같은 거네요. 그렇지. 근데 브로드는 카프카가 세기를 앞서는 천재라고 안 거야. 그래서 유언을 어기고 전부 다 출간해버려. 싸구리, 편지까지. 근데 그게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 변신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단편이라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수억 부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 일단은 소설 내용을 보면 카프카가 이제 벌레된 상황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게 그레고는 또 착해. 자신이 벌레가 됐는데 자기 몸을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걱정하지 않고 직장 걱정부터 하는 거지. 그리고 가족 걱정을 하는 거야. 야, 나 빨리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 압박이 개인의 정체성을 지배한다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인격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거야. 우리도 대부분 그래. 몸이 아픈데 회사 걱정하고 있고. 그렇죠. 몸이 우선인데. 그래서 그레고르는 어쨌든 방에 갇혀서 외로움도 느끼고 슬픔과 배신감도 느끼고 결국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렸다고 체념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은행에 취직하고 바로 여동생이 이제 점원으로 취직해. 그러니까 되게 기쁘지.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자기 혐오에 빠져. 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다. 나 없이도 우리 가족이 잘 돌아간다. 그래서 자신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죽어. 이 부분이 이제 니체가 말하는 양심의 가책으로 이제 해석되는 부분이지. 갑자기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처벌하는 거야. 너무 슬프네요. 그러니까 그레고르는 가족도 원망 안 하고 사회도 비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선택을 한 거야. 근데 가족들은 그에 비해서 어떤 거냐?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이제 벌레로 변하자 처음에는 이제 무섭지, 충격을 받았지. 근데 바로 아버지와 여동생이 직업을 구해.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레고르를 대하는 태도가 무례해지는 거지. 말도 심하게 하고 쟁반도 막 발로 밀어서 밥 주고 거기에다가 또 그레고르에게 폭력을 행사해. 그리고 노골적으로 혐오하고 결국 여동생은 이제 오빠를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이것 저것 괴물로 부르는 거야. 그리고 식구들을 협박해. 그레고르 때문에 자신들이 길바닥에 내몰릴 거라고. 그레고르가 알아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가 아니라 떠나주기를 바라는 거지. 이 얘기를 듣고 그레고르는 이제 다음날 죽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소설에서 가장 씁쓸한 부분이지. 그레고르 가족들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5년 전에 아버지가 파산했을 때야. 이미 경제적 위기 상태였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레고르에게만 의존한 것. 그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야. 만약 그때 아버지도 바로 취직하고 동생도 취직하고 일을 했으면 그레고르에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충격적인 상태가 되지는 않았겠지. 근데 벌레로 변한 다음에 은행 경비가 되고 점원이 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돈을 버니까 아버지하고 여동생이 경제적 주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경제 권력이 그레고르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으로 이동된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는 중에 그레고르가 하숙인하고 이제 갈등하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동생은 되게 어렵게 경제적 안정을 찾았는데 그레고르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한 거야.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레고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향후 경제적 위협이 될 소지가 큰 잠재적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처벌하는 거야. 잔인하다. 잔인하지. 그레고르를 격리하는 순간에 이 처벌이 시작됐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레고르 가족들도 몰랐고. 우리도 이제 현재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슷해.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경우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아. 금융거래도 안 되고 취업도 힘들어. 사회적 일원인데 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처럼. 이게 근대 권력이 어떻게 처벌하는가하고 관련이 있어. 근대 권력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문제를 삼아.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교정관리하는 모든 권력자격을 처벌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레고르도 처벌받는 거고 신용불량자도 처벌받는 거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신용불량자들한테 신용카드 발급 안 하고 금융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다음 소설의 주제야 또.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족에 집중하자고. 그래서 변신의 상황을 현실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이나 불치병 환자의 가족이 있어. 그럼 그들도 그레고르 가족처럼 충격을 받겠지. 그러다가 지쳐가고 뭐 어느 순간 사랑보다는 가족의 생존을 걱정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리고 해결 난감한 상태에서 때로 무례해지고 뭐 험한 말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나? 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조건에 놓였는데 내가 제3자인데 그 사람들한테 인간으로 남아라 라고 강요할 수 있냐? 쉽지는 않아. 이 소설은 현재 우리 시대 가족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병에 걸렸어 봐. 나도 그레고르와 같은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거지. 또 그레고르 가족처럼 환자를 간병해서 버티다가 이제 생존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미워할 수 없는 거지. 내 생각엔 소설에서 이제 카프카가 보여주려고 했던 게 나쁜 가족의 사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소설 중간에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렸다. 이런 부분이 나와. 벌레 소리로만. 네.
그 얘기가 카프카가 남긴 거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그레고르가 가족들하고 벌레로 변했어도 대화를 나눴어. 소통을 했어. 그리고 그레고르 가족이 그레고르를 인간으로 사랑을 하고 벌레나 또는 비인격체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 부분이 카프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 나쁜 가족의 사례가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는 조건,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조건을 카프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진솔한 대화를 해라. 그렇지. 오늘의 카프카는 여기까지. 끝. 고맙습니다.